폴란드가 프랑스를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단 프랑스 공군 중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건넨 계약서 20조 원. 하지만 서명란에 적힌 이름은 프랑스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라팔을 개발한 30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럽 나토 회원국이 한국 무기로 전면 무장하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프랑스 장군은 결국 고백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선생님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르샤바 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저를 맞이한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색한 미소 뒤에 감춰진 불편함이 느껴졌죠. 중장님, 오늘 발표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장피에르 르블랑, 프랑스 공군 중장입니다. 라팔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30년을 바쳤고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은 프랑스 방산의 자존심이었죠. 2022년 7월 27일, 이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규모는 20조 원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0조? 한국이라고요? K2 전차 1000대, K가오 자주포 648문, FA5식 경전투기 48대를 도입합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당장 일어나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라팔은 어떻게 된 겁니까? 프랑스는 나토의 핵심 회원국입니다. 유럽 방산을 이끌어온 자부심이 있었죠. 라팔 전투기는 리비아, 시리아, 말리에서 실전을 경험한 검증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니. 저는 2002년 한국의 FX 사업을 기억합니다. 우리 라팔이 미국 F-15K에 밀렸던 그날의 굴욕을 말이죠. 그때는 미국에 진 것이라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안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그들에게는 검증된 유럽의 무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프랑스제 무기가 필요했어야 했습니다. 한국은 2년 안에 첫 인도를 약속했습니다. 장관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라팔은 개발에만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냉전 종식 후 예산 삭감으로 일정이 계속 늦어졌죠. 2001년에야 겨우 실전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 수출 기회는 계속 놓쳤습니다. 2002년 한국, 2005년 싱가포르, 2007년 모로코. 라팔은 계속 패배했습니다. 라팔아, 팔렸니? 아니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 조롱이 프랑스 방산계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라팔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라고. 2015년 이집트가 라팔 우아렙 4대를 구매했습니다. 카타르도 36대를 주문했죠. 인도와도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드디어 우리 시대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했다니.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심장부에서, 우리 뒤뜰에서 벌어진 굴욕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샤바 시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국이라는 이름 석자가 유럽 방산 지형을 뒤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폴란드의 한국 방산 선택,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 제목을 쓰는 것조차 치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인입니다. 감정보다 사실이 우선이죠. 저는 한국 방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싸게 팔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파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K2 전차의 가격은 대당 약 85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르클레르 전차나 독일 레오파르트 2와 비교하면 오히려 비슷하거나 약간 비싼 수준이었죠. 그렇다면 무엇이 폴란드를 움직였을까요? 저는 2022년 8월의 계약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계약 체결 후 불과 3개월 만에 첫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석 달입니다. 우리 라팔은 계약 후 인도까지 최소 2년은 걸립니다. 한국은 이미 생산 중인 완제품을 즉시 보낸 겁니다. 러시아 위협 앞에 서 있던 폴란드에게
속도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은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K2 전차에 폴란드형 모델 K2PL 개발을 함께하겠다고 했죠. 심지어 폴란드 내 생산시설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우리 프랑스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프랑스는 자국 기술을 보호합니다. 라팔의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았죠.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파르트 전차의 기술 이전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폴란드가 원하면 기술을 주고 함께 개량하고 현지에서 생산하게 해줬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경쟁자를 키우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한국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첫 거래를 발판으로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 폴란드가 한국 무기 체계에 익숙해지면 이후 업그레이드와 추가 구매는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FA-60 경전투기 자료를 봤습니다. 폴란드는 48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FA-50은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이 개발한 경전투기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직접 폴란드에 추천했다고 합니다. F-96과 완벽히 호환됩니다. 이 한마디가 폴란드를 설득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F-16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FA-50을 도입하면 조종사 훈련, 정비 체계, 무장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죠. 운용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우리 라팔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도입하려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저는 K&N 자주포 자료도 검토했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52%, 독일 PZH-1000과 프랑스 CASA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자료를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성능 대비 가격, 신속한 납기, 검증된 내구성. K9은 영하 40도의 혹한부터 영상 50도의 사막까지 모든 환경에서 작동했습니다. 실전 배치된 국가만 10개국이 넘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2022년 계약 후 2023년, 2024년 순차적으로 무기가 인도됐습니다. 일정 지연이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유럽 방사는 일정 지연이 일상입니다. 개발 기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하고 납기가 밀립니다. 고객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2025년 7월 2일 저는 다시 바르샤바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K2 전차 2차 계약 발표 현장이었죠. 규모는 8조 8천억 원, 180대 추가 도입입니다. 총 계약 규모가 이제 거의 3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단일 국가와의 방산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죠. 저는 발표장 뒤편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현대로템 사장과 폴란드 국방장관이 악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씁쓸했습니다. 이 자리에 프랑스가 있어야 했는데, 우리 라팔이 있어야 했는데, 발표 내용을 듣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차 계약 180대 중 117대는 한국에서 생산해 공급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63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겁니다. 폴란드형 K2 전차, K2PL.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GC가 직접 조립 생산합니다. 한국은 기술을 이전하고 생산 시설을 구축해주고 노하우를 전수해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폴란드가 유럽 내 한국 방산의 생산 거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총 계약 물량은 K2 전차 1000대입니다. 1차와 2차를 합쳐도 아직 360대, 나머지 640대가 남아 있습니다. 폴란드의 생산 시설이 구축되면 3차, 4차 계약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폴란드 문제가 아닙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발트 3국,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동유럽 국가들이 모두 같은 위협에 직면해 있죠. 그들은 폴란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도 저래야 하는 거 아닐까? 저는 발표가 끝난 후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장님, 프랑스는 훌륭한 무기를 만듭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라팔은 정말 멋진 전투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국경 너머에 있습니다. 2년, 3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주지 않습니다. 항상 기술은 우리가 지킨다. 여기까지만 공개한다. 그런 식이었죠. 저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어떤 성능이 필요한지, 어떻게 개량하고 싶은지, 현지 생산을 원하는지, 그리고 다 들어줬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진 것은 철학이었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자세, 파트너십을 바라보는 관점,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 한국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공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폴란드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도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2와 경쟁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이유로 레오파르트가 선택됐죠. 하지만 이미 폴란드가 대량 구매를 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핀란드도 FA 입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의 역사를 조사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죠.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방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 처음에는 미국 기술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M16 소총, M113 장갑차.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개량하고 독자 개발로 나아갔습니다. 1980년대 K1 전차 개발. 미국 기술 지원을 받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설계했습니다. 1990년대 K9 자주포 개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가 탄생했죠. 2000년대 들어서는 TOFG 고등훈련기, K2 흑표 전차. 점점 더 고도화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4대 5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1950년대 폐허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이 됐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치밀한 전략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의 핵심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실전 검증. 한국은 휴전 상태입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죠. 모든 무기가 실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됩니다. 화려한 스펙보다 실제 전장에서 작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비용 효율성. 한국은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했습니다. 고가의 첨단 무기보다 가성비 높은 실용 무기를 선호했죠. 이것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됐습니다. 셋째, 신속한 양산. 한국은 대량 생산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서 축적한 제조 노하우가 방산에 적용됐습니다. 현대, 삼성, 한화. 대기업들이 방산에 뛰어들면서 생산 능력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넷째, 고객 맞춤형 접근. 한국은 고객의 요구를 경청했습니다. 표준형만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 사양에 맞춰 개량했습니다. 폴란드형 K2PL, 이집트형 K9A1. 다섯째, 기술 이전 적극성. 유럽과 미국은 기술을 보호합니다. 한국은 기술을 공유합니다. 물론 핵심 기술은 지키지만 고객이 원하면 상당 부분을 이전해줍니다. 이것이 장기 파트너십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전략들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이었죠. 한번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는 계속 한국 무기를 사게 됩니다. 훈련 체계, 정비 시스템, 탄약 보급. 모든 것이 한국 중심으로 돌아가니까요. 저는 프랑스 방산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 기술을 사고 싶으면 우리 조건을 받아들여라. 이런 태도였죠. 고객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2025년 9월, 저는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방산협력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유럽 재무장 계획이었죠. EU는 8,100억 유로, 약 1,280조 원 규모의 방산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진지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영국 BAE 시스템스, 프랑스 탈레스, 이탈리아 러나르도, 유럽 주요 방산 기업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 한 폴란드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추가로 유럽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예산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유럽산 무기로 표준화하는 것이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폴란드 대표가 답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나토 규격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오히려 미국 무기 체계와 호환이 더 잘 됩니다.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대부분 미국 기술 기반입니다. 나토 표준에 맞춰 설계됐죠.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유럽 방산 생태계가 약화되면 우리 모두에게 불리합니다. 폴란드 대표가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MGCS 전차 공동 개발에 참여하겠다고 했을 때 거절하셨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MGCS는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입니다. 폴란드가 참여를 희망했지만 거절당했죠.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를 원합니다. 기술을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돈만 쓰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폴란드 대표의 말이 회의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맞는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대로 가면 동유럽 전체가 한국 무기로 무장하게 될 겁니다. 독일 장교가 말했습니다. 루메니아, 에스토니아, 라테오비아, 리투아니아 모두 폴란드를 보고 있습니다. 영국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집트, 호주, 터키,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수출했습니다. 이제 유럽이 다음 타깃입니다. 저는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9위, 2022년에는 폴란드 계약 덕분에 러시아를 제치고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출액은 170억 달러, 프랑스는 약 5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3배 이상을 수출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계속 증가 추세였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 점유율 52%, K2 전차는 폴란드 외에도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FA-50은 콜롬비아에서 라팔을 이기고 계약했습니다. 페루에서도 라팔 F-66V와 최종 경쟁 중이었죠. KF-21 보라매는 아직 개발 중이지만 이미 여러 나라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 개발 파트너였고 사우디아라비아, UAE, 말레이시아, 필리핀, 폴란드 등이 도입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의 성장 속도에 놀랐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한국은 방산 수출국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속도라면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의 경쟁자가 됐습니다.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가 우위를 점하던 시장을 빼앗아가는 강력한 도전자였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KF 카미울 보라매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기가 완성되면 라팔의 최대 경쟁자가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KF-21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F-35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라팔과 같은 세대죠. 공허 중량 12톤급 중형 전투기. 라팔과 거의 같은 급입니다. 가격은 대당 약 1,980억 원. 라팔이 약 1,400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30% 정도 저렴합니다. 유지비는 시간당 1,400달러. 라팔은 1,900달러입니다. 성능 면에서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AESA 레이더 장착, 최대 속도 마하 1.8, 전투 방영 900km. 라팔과 비슷하거나 일부 사양은 우수했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을요. 전투기 개발은 극소수 국가만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KF-21의 개발 과정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2015년 개발 시작, 2022년 초도 비행, 2026년 실전 배치 예정, 11년 만입니다. 우리 라팔은 개발에 거의 30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시대가 다르고 기술 수준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건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자료를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집중과 선택. 한국은 처음부터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4.5세대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했죠. 그리고 이미 검증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엔진은 미국 GE의 F-40 스페쉬. 이미 F-8에 사용되는 검증된 엔진이었습니다. 레이더, 항전 장비도 일부는 해외 기술을 도입했죠. 하지만 기체 설계, 비행 제어 시스템, 무장 통합은 한국이 독자 개발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폭증합니다. 한국은 필요한 것은 사오고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제조 능력을 활용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주도했지만 한화, 현대, LG 등 여러 대기업이 참여했죠. 각 분야의 최고 기술력을 결집한 겁니다. 저는 KF-21의 수출 전망을 봤습니다. 한국 공군이 120대를 주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파트너로 48대를 계획했죠. 그리고 폴란드, 사우디, UAE,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만약 이들 국가가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KF-21이 라팔의 시장을 잠식하게 됩니다. 특히 F-35는 비싸고 라팔은 또 비싸고 그 사이에서 가격 경쟁력 있는 KF-21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겁니다. 저는 프랑스 방산의 미래가 걱정됐습니다. 라팔의 생산은 2030년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차세대 전투기 FCAS를 개발할 계획이죠. 독일, 스페인과 공동으로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겁니다. 2040년 실전 배치 목표입니다. 하지만 2030년부터 2040년까지 10년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공백기에 한국 KF-21이 시장을 장악하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안주하는 사이 세상은 변했습니다.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추격했고 이제는 경쟁자가 됐습니다. 2025년 11월 저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방산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였죠.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놀라웠습니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현대로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K2 전차 생산 라인이 보였죠. 한 달에 10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자동화된 시스템, 숙련된 기술자들. 이건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제조 시스템이었습니다. 안내하는 직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듯이 전차를 만듭니다.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현대는 세계 5위 자동차 회사입니다. 연간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노하우가 전차 생산에 적용된 겁니다. 대량 생산, 품질 관리, 납기 준수. 이게 현대의 DNA였습니다.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방문했습니다. K고 자주포와 FA-50을 생산하는 곳이죠. 생산 능력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K고는 연간 100문 이상 생산 가능, FA-50은 연간 24대. 그리고 이들은 수출 물량을 우선시했습니다. 폴란드 주문이 들어오면 한국군 납품을 조정해서라도 폴란드에 먼저 보냈습니다. 고객 만족이 최우선이었죠.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ADD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간절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코앞에 있습니다. 미국 무기만 사기에는 돈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베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우면서 개량했습니다. 우리 상황에 맞게 바꿨죠. 그리고 이제는 독자 개발합니다. 저는 그 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발전했으니까요. 프랑스도 처음에는 독일, 영국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독자 기술로 발전시켰죠. 한국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우리보다 훨씬 빨랐을 뿐입니다. 저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라는 1950년 전쟁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1인당 GDP가 $100도 안 됐죠.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1인당 GDP $4만 이상,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모든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까지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며 답을 찾았습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합니다.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국 특유의 정신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해냅니다. 저는 프랑스와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느립니다. 한국은 일단 시작합니다. 80% 완성되면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고객 피드백을 받아 개선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의 부상과 프랑스의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썼습니다. 우리는 기술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철학에서 졌습니다. 라팔은 여전히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기술적으로 KF-21보다 앞선 부분도 많죠. 하지만 시장은 기술만 보지 않습니다. 가격, 납기, 서비스, 파트너십,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한국은 그 모든 면에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기술에만 집중했죠. 고객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 이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기적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신속한 납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요. 프랑스 방산 시스템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죠. 하지만 저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언젠가는 싹이 트기를 바라며 2026년 초 KF-21 보라매의 실전 배치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공군의 첫 번째 비행대대가 편성됐다는 뉴스였죠. 저는 뉴스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투, 부러움, 아니면 존경. 아마 다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프랑스 공군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한국이 무섭습니다. 한 대령이 말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 적수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의 속도, 그들의 고객 중심 사고, 그들의 실용주의,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뒤처집니다. 동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국은 경쟁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동료들도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건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에펠탑, 개선문, 세느강. 프랑스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만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새로운 강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프랑스 방산에 적용하겠다고. 언젠가는 우리도 다시 일어서겠다고. 하지만 그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더 앞서 나갈 것이고요. 저는 창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회의가 있습니다. 유럽 방산 협력 회의죠. 아마 또 한국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은 유럽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KF-21이 본격적으로 수출되면, KCB 전차가 개발되면, 한국의 차세대 무기들이 나오면 유럽 방산 지형은 더욱 요동칠 것입니다. 저 장피에르 르블랑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프랑스 공군 중장으로서 그리고 한국의 부상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역사는 기록될 것입니다. 2020년대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든 시대로 그리고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던 시대로 이것이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부끄럽지만 진실입니다. 때로는 패배를 인정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패배에서 배우는 것은 지혜입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한국이라는 선생님에게서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은 프랑스 장군이 파리 하늘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겠다. 1950년 국제 원조에 의존하던 나라, 1인당 GDP 100달러도 안 되던 최빈국, 그 나라가 2025년 유럽의 선생님이 됐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장에서, 연구실에서, 전선에서 흘린 땀이 만든 현실입니다. 외국인의 인정이 증명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의 방식이 통한다는 것을. KF-21이 하늘을 날고 K7 전차가 개발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역사의 증인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는 여러분이 모르셨던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채널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